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4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3명은 확진자의 접촉자 및 가족이고 1명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 여성으로 이 정부는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 최종 부결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고 이로써 탄핵 정국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관세가 10% 부과되던 제품은 5%, 5%였던 제품은 2.5%로 인하되고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는 미중 관계의 건강하고 또 안정적 발전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상수지가 599억 7천만 달러 흑자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중 간 무역 갈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와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반면 여행 수입 증가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잘 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을 혹시 받지 않을까 지금 부담이 됐던 자리일 수도 있는데 가볍게 뚫고 올라갑니다. 2200선 지금 뚫고 올라와서 2220선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미국 증시가 잘 달리고 있는 게 큰 힘이 되고 있죠.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역시 장중에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지표 호조가 잘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ISM 제조업 지표 굉장히 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 상황은 여전히 좋습니다. 트럼프 탄핵 부결 이 부분도 역시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다. 지금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러스 확산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이러한 훈풍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과연 이 추세적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새 2100선이 무너졌던 시장에서 3거래일 만에 2200선까지 뚫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등락이 굉장히 지금 코스피도 심한 상황인데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221포인트, 2220선까지 뚫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시원시원하게 잘 달리죠?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220선까지 오늘 조정 없이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투자 주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제 팔동 기관이 또 사네요. 기관 외국인 같이 사고 개인이 최근에 대량 매수를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털고 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매도 물량들이 좀 생각보다 강하게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번 환자는 오늘 퇴원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확진자도 늘고 있지만 퇴원 환자도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섭게 올라가네요. 제약바이오 전체가 오늘 분위기가 괜찮은 모습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뭐 51만 9,050만 원대까지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고 외국인 매수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현대차가 무려 7% 상승입니다. 13만 3천 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사실 울산 오공장부터 해서 지금 주요 부품이 중국 쪽에서 납기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멈추게 생겼다 라인이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서 잘 달리던 주가에 제동이 걸린 바가 있습니다. 12만 4천 원대까지 최근에 다시금 밀려 내려갔었는데 모두 다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이 이제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이 됐네요. 살짝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강하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오랜만에 급등, 현대모비스도 급등, 삼성물산도 급등, 시원시원하게 모두 다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삼성 SDI, LG생활건강,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업종 가리지 않고 괜찮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그동안 많이 눌렸던 종목들 포스코, LG생건, 중국 관련 여러 가지 업종들이죠. 오늘은 시원시원하게 또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671 거래소 대비해서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코스닥도 잘 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53%나 올라가는데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671까지 역시 주저없이 올라옵니다. 그대로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주체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수급 보시면 여긴 기관이 좀 팝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나머지 주체들이 좀 팔고 있고요. 자, 다음 볼까요?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이제 6만 원 부근까지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KMW, 메디톡스, 슈젤, SK모티리얼즈, 원익 IPS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장 상황 괜찮다라고 인식이 한눈에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면 지금 헬릭스미스만 살짝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헬릭스미스도 지금 거의 다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울브레인, 파라다이스, SFA, 메지온까지 모두 다 상승 흐름 가져가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조정이 크게 나오죠. 1,200원 부근까지 갔던 환율이 현재는 1,180원대까지 조정받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1시 57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또 다양한 특징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날인데 어떤 특징주들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아까 보셨을 경우에는 어떠한 섹터가 특별하게 올라간다.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그동안 많이 눌렸던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오늘은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지금 섹터 이동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 경기의 긍정적인 움직임과 신종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2%대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카카오, 오리온, 호텔신라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동안 주가가 급락했던 중국 소비주들이 반등하고 있는데요. 호텔신라가 현재 5%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93,9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꾸준히 상승폭 키워가고 있고요.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한동안 중국 소비주들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호텔신라도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가가 급락했었죠. 하지만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경기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중국 소비주들의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거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상승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리온은 창사 후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리온이 오늘 5%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08,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일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10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전 법인의 고른 성장으로 오리온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3,273억 원으로 전년보다 16%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신종 코로나 상태로 중국 4개 공장이 9일까지 문을 닫으면서 단기적인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요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네, 카카오가 증권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카오 현재 2.76% 올랐고요. 거래가는 16만 7,5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승 출발한 주가 오전 10시쯤 다시 한번 크게 올랐고요. 16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카카오의 핀테크 계열사인 카카오페이가 증권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카카오가 은행업에 이은 증권업에 진출하면서 카카오의 사업 확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들도 지금 계속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업계에 대한 피해도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으로 우선 중국 내 자동차 부품 생산이 좀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 근로 자동차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 몇 주만 지나면 재고가 바닥나면서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우리나라 안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현재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정리를 말씀드리면 우한 폐렴에서 비롯된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공급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공경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 우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수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달 23일에 우한에 봉쇄령을 내리고 우한에 속한 후베이성의 춘제 연휴를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공장 가동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일본 자동차 업체죠. 일본 닛산 자동차 측은 후베이성 내 공장이 2월 14일 이후로 생산을 재개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확실히 그거는 좀 가봐야도 아는 사실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후베이성 내 우한 폐렴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500명 육박하는 현재 상황자고, 그리고 사망자의 확진자가 지금 3,200명까지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3,200명 늘어나면은 지금 이제 거의 17,000명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한 폐렴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은 상황으로 갔을 때 이 중국의 이 조치가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 판단이 됐고요. 이 우한 폐렴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또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방법은 솔직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우리나라 안에서도 봤을 때도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 와이어링 하니스 배선 뭉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이제 그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공급 차질이 심화되면은 우리나라 모든 공장을 그 현대차의 모든 공장 가동을 지금 현재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부품 생산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원가가 올라서 수익성이 잠식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어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자 어떤 자동차 제조 허브 국가로 떠오른 현재 상황에서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한 부품 공급 차질은 지금 사스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이 자동차 업체를 두고 하는 얘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의 제한이나 기타 조치로 공급망 붕괴 위험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중국 내 자동차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현재 분석을 본다고 한다면 이 공급망 문제가 일본과 또 기타 아시아 지역의 자동차 생산에 연쇄적 효과까지 미칠 위험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때도 봤을 때도 이 글로벌 업체들이죠. 이 폭스바겐과 BMW의 중국 내 수익이 최소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한 글로벌 자동차 그룹의 임원의 말에 빌리면은 3, 4주 이내에 공급 라인에서 중국 부품을 대체하지 못하면 생산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 부품 생산 중단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좀 쓰고 있는데, 이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각 지방 정부가 이 후베이성 같은 위험 지역을 방문한 이들을 잠복기 동안 자택에서 좀 격리하기로 한 상태인데, 이에 중국 내 글로벌 공장 정상 가동은 상당 부분 계속해서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기업의 피해는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완성차 공장도 지금 이제 이런 도시에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동차 부품 업체들 공장도 중국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좀 현대차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고, 특히 이제 이쪽에 그 공장 거점을 준 LG생활건강이나 삼성전자 같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우려감 섞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동차 산업의 어떤 수치로 본다면 자동차 산업 전체 체인의 생산과 소비자에 대한 구매력 저해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자동차 판매는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봤고요. 지금 이제 오펙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펙 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감산 여부에 대해서 지금 약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제 유가가 재고가 조정이 되고 또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의 원유 수요, 내가 봤을 땐 중국의 수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술 회의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지금 오펙 소속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안을 제시했는데 이 비회원국인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우디는 최소 하루에 550만 배럴에서 많게는 2배라고 할 수 있는 100만 배럴 감산을 추진했는데 이 저유가일 때 경제가 더 안정되는 러시아가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3년 전에도 이 감산을 위해서 이 오펙과 비회의 회원국인 산유국 간의 제휴를 시작한 이후에 감산 규모를 놓고 자주 마찰을 보였는데 합의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이 사우디 국왕 살만 빈 압둘아지즈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로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면서 오펙 플러스 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오스트리아 주재 중국 대사인 왕춘이 참석하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회의 후에 기자들에게 중국 수요가 좀 감소하겠지만은 특정 지역으로 제한될 것이라면서 지나친 이 과응 반응을 자제해 줄 것을 석유 대표들에게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이 국제 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하락세로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50 이하로 지금 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타격이 예상보다 좀 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앞서서 이 자동차 업체에 대한 우려감이 1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거시경제 지표로 본다고 한다면 이 유가에 대한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펙이 공개한 조사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더 심화되는 것을 가정한 것을 포함하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하루 수요가 40만 배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 큰 에너지 개발 업체죠. 이 BP 같은 경우에는 하루 30만에서 50만 배럴, 또 S&P 글로벌 플래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하루 100만 배럴 감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적은 일일 수요인 32만 배럴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펙 관련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 증시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개장과 함께 8%, 9%대까지 떨어졌다가 앞자리 7로 바꾸고 마무리가 되고 다음 날부터 반등에 성공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폭락 위험은 이제 좀 없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네.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쇼크를 막기 위해서 정책 총동원령이 내려졌고요. 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신 개발 소식이 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 3일간의 주도주를 보면은 백신 개발주라든지 의약용품 회사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과도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버블이 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20개 이상의 연구소들이 경쟁적으로 연구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의 지나친 압력 때문인지
뭐 칭찬을 듣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서는 안 된 일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길리아드가 개발한 항바이러스 약품이죠. 렘데시비루 백신이 중국에서 임상 실험 중에 있는데요. 이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자기가 개발했다면서 신약 특허를 가로채서 중국에서 등록해버리는 사건이 터졌고요. 또 절강대 연구팀도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위 여부를 알려주지도 않고 있고요. 효과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증식과 관련된 단백질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물질만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요. 백신 개발은 예전에는 실험실에서 실험하고요. 동물 실험, 임상 실험 단계를 거쳤지만 지금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바로 임상 실험을 할 수가 있고요. 1개월 정도가 되면 약효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20여 곳에서 자신들이 개발했다고 계속 발표를 하면서 주가의 흔들림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신종 코로나가 1분기 중에 종식된다면 세계 증시나 경제는 2분기부터 V자형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호재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은 하반기까지도 어려운 국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백신과 관련해서 과연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90조 원대의 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이에 안정세를 찾는 것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증시 안정에는 효과가 좀 있나요? 네, 인민은행이 역 RP 거래를 통해서 금융시장에 무려 29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요.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조치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당 지배체제다 보니까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이번에도 4조 유엔의 그 경기 부양책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자금 지원이 될 수가 있고요. 댐이 터졌는데 손가락으로 구멍 막기 정도 효과밖에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회성 조치로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자금의 주요 수요처들이 국유기업이 경영하는 소매 유통이라든지 관광, 교통, 외식,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집중되는데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쇼크 이전부터 온라인 기업에 밀려서 경쟁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만기 대출 연장도 해주고 또 대출 금리도 다시 낮춰주고 긴급 운전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형태로다가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돈들이 민영기업들, 민간기업에는 전혀 돌아가지도 않고요. 또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들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공포심리가 휩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는 외출 자제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하철 탑승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합승도 현재 춘절 연휴가 끝났음에도 거의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푼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또 앞으로 원자재, 부품 공급난, 교통 통제로 인해서 전력, 통신, 의료기관, 의약품,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산 감소가 시간을 두고서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수출 감소로 경기 하락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그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돈만 투입해가지고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대로면 3월에 있을 전인대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때요? 연기되거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수정되는 이런 일도 있을까요? 네, 3월 5일 날이면 베이징에서는 전국에서 5천 명의 대표들이 몰려들어서 전인대를 개최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이 전인대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안이라든지 그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31개 성시의 전인대에서 추인을 해주고 이를 집계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한 데가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또한 각 성시에서 베이징으로 다 몰려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인민대회당 같은 경우는 빽빽하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3월 5일 날 전인대가 열릴지도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연장이 되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 실업률, 물가 목표는 전인대에서 발표를 해야 되고요. 금융정책 기조와 관련된 정책 방향도 결정이 되고 예산안도 확정이 됩니다. 올해는 작년 6% 전회 성장을
6에서 5.5 정도로 낮춰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2.8%에서 3%로 좀 확대시켜주면서 인프라 투자 주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되는데요. 중립에서 완화로 바꾸고 지준율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게끔 길을 터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의 부실 기업들에게 돈이 다시 돌아갈 수가 있고요. 또한 그림자 금융 문제라든지 부동산 버블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현지 제조업체를 지금 덮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부품 공급망까지 지금 타격을 입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조업 쪽에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일제히 공급난이 좀 심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공장 가동률이 의약품이 제일 빨리는 한 50%까지 올라왔고요. 나머지는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쇼크가 연안 지역을 매일 강탈하고 있는데요. 베이징까지도 지금 함락이 된 상태고요. 또한 그 절강성처럼 경제가 발달되고 민영 기업들이 발달한 지역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폐쇄가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서 세계적인 GM이나 혼다, 닛산뿐만 아니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현지 공장들이 좀 셧다운된 상태에 있고요. 또한 애플 제품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한 대만 폭스콘마저도 공장 가동을 못해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첨단 IT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의 대중국 수출도 10% 이상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150개 부품들을 중국에 수출해서 250개 제품을 해외 수출하는 이런 그 공급망 자체가 차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은 우리 기업들이 포기하고 그리고 부품 공급선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대체 공급처를 찾는다는 것은 건조더미에서 바늘 찾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유럽이라든지 북미, 먼 서남아시아 쪽에서 수입한다면은 중국처럼 지리적으로 가깝지도 않고 오히려 멀어지니까 물류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중국은 이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나라지만 그렇지 못한 데서 한다면은 비싸고 낮은 품질의 부품을 계속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떠날 수도 새로운 부품처에 발굴할 수도 없는 우리 기업들의 고민들은 앞으로도 좀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한데 협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도 약간 연기설도 돌고 있던데 4월 총선 전의 방한은 좀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우한 폐렴의 전파의 책임이 박쥐가 아니라 시 주석이라는 비판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정적들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염병과 싸움은 시간과의 전투인데 질병 방역의 골든타임 1개월을 놓치다 보니까 현재 이런 사태를 시 주석이 초래시켰다는 거죠. 또 이번 쇼크가 인재라는 점에서 2003년 사스 상황과 판박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스가 대유행에서 발생과 종료까지 8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의 신종 코렐라 같은 경우에도 3, 4월이 절정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3월 말에서 4월 달 우리나라 방문 예정이 하려고 추진해왔던 시 주석의 방안도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지고요. 또한 정치적으로 상당히 코너에 몰렸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6월 말에는 불가능하고 3분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총선 전에 호재를 이끌겠다는 현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태 때문에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좀 뒷전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은 있겠죠? 네, 미국이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하고 또한
그 중국에 있는 자국 기업인들에게 철수를 권고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를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상당히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도 그렇고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중국 위협론을 미국이 부각시켜서 국제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킨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중국 부상을 막는 게 목적이었듯이 이번에도 실질적인 원전은 전혀 하지는 않고 천재지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재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조항까지도 배려 없이 계속 압박만 한다는 겁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성질 급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연한 통상 정책을 가져가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윌버로스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전염병 확산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미국의 일자리를 되돌릴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피터 라버로 백악관 정책국장 같은 경우에도 우한 폐렴으로 타격을 입어도 대중국 관세는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이 트럼프 정부입니다.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친구라는 말이 없고요. 영원한 이익만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국제 현실이 이 같은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좀 냉정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를 각국이 좀 타개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 여는데 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의 그 FRB의 동향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 선물 시장에서는 FRB가 7월까지 0.25% 이상의 금리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사스 때였던 2013년 6월에 FRB가 0.25%의 금리를 단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스의 대응이 아니라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디프레션의 우려가 됐기 때문에 단행한 것입니다. 연준은 신종 코레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일시적이라 보고 있지만 중국발 블랙스완이라든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현재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5일날 어제였죠. 브라질, 태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시켰고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호주나 아시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하론이 대서론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월에 소수파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는 2명 정도였는데요. 앞으로 더 늘어나면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곧 조만간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단순히 이제 앞으로 중요한 점은 소비 위축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악영향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전에 사스 쇼크보다 더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 종합적인 대책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빨리 종식이 되지 않는다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추경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카드를 좀 꺼낼까요? 네, 2015년 저희가 방송을 할 때 메르스 때였죠. 예. 최소 11조 6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추경 예산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추경 예산을 메르스 때처럼 일회성 정책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관광이나 외식, 소매 유통, 오락, 교통 쪽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잠시 따뜻한 감을 느끼겠지만 아무래도 소비 감소는 계속이 될 거고요. 해외 관광객 급감에 따른 인바운드 소비까지 겹쳐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 기업이라든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운전 자금 지원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법인세 감면 그리고 대출 금리도 낮춰주고요. 종합적인 경쟁력 활성화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대출 억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을 대출로 해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지금은 이 규제가 세지다 보니까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서 자금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좀 부동산과 관련된 시장 규제도 좀 거국적으로 좀 완화시켜 줘야 되겠고요. 자영업자에 대한 까다로운 대출 규정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조례도 이참에 확실하게 좀 풀어줘야지만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트이면서 우리 경제의 모세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좋아진다면 아무래도 아래서부터 서서히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향적으로 정부도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감염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볼까요? 중국 정부 데이터를 좀 믿어도 되는 걸까요? 네,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도 지금 계속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계속 메일이 오는데요. 중국에서 보면은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와 지원 인력까지 포함해서 우한시에 지금 10만 명이 투입됐고요. 후베이성은 50만 명이 투입했는데 얼마 전까지 우한시는 600명 정도밖에 사망자가 없다. 그리고 후베이성도 한 2,000명 정도 확진자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지원되는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실상과 매우 다른 통계치가 발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염병 예측 모델로 추정한다면 중국에서조차도 한 8만 명, 그리고 홍콩에서는 1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고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는다고 하는데요. 백신 개발이 늦어지면은 1918년 스페인 독감 때 전 세계 5억 명이 감염되면서 5천 명이 사망한 수준까지도 이르지 않을까 해서 그 의견들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인구 1~2%만 감염이 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전 세계 경제 손실은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발표만 적극적으로 믿고 투자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 가시면서 중국과 관련된 또한 우리나라의 중국물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바로 뒤에는 종목 이야기 이어집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세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예. 첫 번째 종목 한솔테크닉스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는 한솔그룹 계열로 파워 모듈 부품, 또 BLU 제품, 또 LED, 인got 웨이퍼, 태양광 모듈, 그리고 휴대폰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요. 2015년 하반기부터 휴대폰용 무선 충전 RX 모듈 사업에 진출했고요. 이듬해 2016년도부터는 삼성페이 RX 모듈이 중저가 휴대폰에 적용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워 모듈 부문의 매출의 성장과 수익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선 충전 모듈이 확대 채용이 되고 또 TV용 파워 모듈의 제품 개선 및 또 생활 가전 부분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TV 및 가전용 파워 모듈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또 무선 충전 모듈에서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1조 원 이상의 매출 규모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도 1조 원의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로 향후 외주 생산은 이를 바탕으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다양한 가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열리는 도쿄올림픽 그리고 유로 2020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프리미엄 TV 판매량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 회사의 TV용 파워 모듈 부분의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한 달 동안 이제 조정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봉상의 차트 흐름은 이동평균선 61선의 견조한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인데요. 지금은 매수하기 굉장히 적절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61선이 견조한 지지가 되는 한은 여기를 이제 바닥으로 인식하고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일전에 10,000원을 한번 넘었다가 지금은 8,75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0,000원에 좀 못 미치는 9,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선을 위협했을 때 손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9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하도록 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램테크놀로지입니다. 램테크놀로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OLED 마스크 세정임의 시가객, 방리액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동사가 생산하는 화학 소재는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국산화 기술 도입에 성공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의 80% 이상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를 통해 발생되고 있는데요. 디바이스 미세화나 고집저가의 필수적인 소재인 절연막, 식가격 부문에서 매출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이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 반해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성장세가 높게 점쳐지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공장 신설 등 설비 투자로 인해서 동종 업종에 비해 다소 높은 부채 비율은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되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 반도체 등의 제조 환경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소수, 수소 이런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선 이 3종의 제품은 반도체 및 OLED 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순도 불화소수 가스는 반도체 웨이퍼 세척에 쓰이는데요. 공사가 국산화에 성공하는 항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하락과 같이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다가 약간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박스 하단에서의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7,300원 전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이제 7,900원으로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6,300원으로 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TI라는 종목인데요. STI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CCSS 사업을 용이하는 회사입니다. 이 디스플레이용 CCSS는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곧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Wet System, 이거는 세정, 식각, 현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Wet Station 부문 중에서 TFT LCD용 식각 시스템, 그 글라스 에칭 시스템은 디핑 방식의 특허권을 보유한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확보한 잉크젯 프린터 기술을 응용한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 또 3D 프린터 등에 대해서도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는 각종 화학약품이 사용되는데요. 이 약품들을 일정한 장소,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양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프로그램 만들어 작용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CC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이고요. 화학약품 공급장치 부문에서 약 4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기술인 AI, 자율주행, 그리고 다물 인터넷 등으로 인하여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의 실증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신성장 동력인
OLED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을 양산할 전망인데요. 용인 신공장에서 OLED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주력 제품인 CCSS 그리고 OLED 시스템의 생산도 바로 이 용인 신공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OLED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은 현재 파일럿 납품을 완료한 상태로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용인 공장이 곧 준공이 되려고 하는데 준공 이후에 곧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은 OLED 등 디스플레이, 또 PCB 등의 분야에서 미세한 잉크 방울을 헤드로부터 분사시켜 패턴을 형성하는 장비로 핵심 장비로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깊은 조정 후에 반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일봉상에서 보면 121선 이동 평균선 자리가 강한 지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가는 18,600원 전후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19,900원, 손절가는 16,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파미셀 단기 접근했는데 결과 어땠나요? 네, 파미셀은 추천 후에 13% 정도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9,000원까지 상승하고 약간 윗골이 달면서 지금 8,77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린 것은 이제 9,500원입니다. 아직 조금 더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도록 할 수 있겠고요. 파미셀은 제약 바이오 업종인데 기타 바이오 업종에 비해서 흑자 전환을 이뤄낸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이오 업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가 9,500원까지는 500원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 보유 의견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미셀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짧게 괜찮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 종목 중에서 단기 접근 가능한 종목, 다음 주까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STI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STI는 바닥에서의 지지를 이루어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깊은 조정 후에 121선에서의 지지를 확실하게 형성을 하고 지금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실적주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의 매수가 이루어진다면 19,000원 이상, 목표가 19,900원까지, 다음 주까지 19,900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000원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음 주에 주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STI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태투자연구소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했고요. 내일의 종목 330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 2차 전지 섹터의 강세 들어와 있습니다. 테슬라 효과라고 할까요? 테슬라 이 종목 자체가 대한민국 증시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올 1분기에 가장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스닥의 상승을 주도했던 부분이 바로 이 테슬라고, 테슬라가 엄청 잘 나가다가 어제죠, 지난밤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차익 매물이 한번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상승폭이 한 절반 가까이를 내놓는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 반면에 우리 시장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큰 폭의 하락이 없이 좀 버티는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가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 효과도 상당히 지금 부합하는 모습이 좀 있지만 그보다도 2차전지 섹터는 전체적인 레벨업 섹터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제 테슬라 효과로 인한 모멘텀으로도 상승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모멘텀뿐만 아니라 펀더멘탈 자체가 한 단계 업될 수 있는 레벨업 섹터라고 좀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은 지난 4분기에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요. 그때는 바닥론과 함께 ESS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 특히 좀 중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1차적으로 좀 나왔고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이와 관련된 실적을 모두 털어내면서 사실 홀가분한 입장으로 올 한해 넘어와 있고 반면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털어내지 못하고 좀 지고 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조금은 갈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레벨업 섹터로 들어가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차가 지금 현재 이제 대세로 점점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규제를 통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빨리 론치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 2차전지 관련돼 있는 전방 산업들이 유럽 쪽의 공장을 가지고 유럽 시장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가장 먼저 수혜를 좀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2차전지와 관련해서 1차 상승 이후에 이제 2차 상승에 진입하게 되면 한 번 정도 이제 옥석가리가 진행이 될 건데 현재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은 살짝 발만 거쳐도 전부 다 큰 폭의 상승을 이뤘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결국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장의 수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부분. 이 수율로 따진다라는 것은 정상화되는 정상적인 제품 출시되는 빈도를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제품들이 불량률을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수율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상된 제품이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다른 제품들보다는 굉장히 고난이도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마 1분기부터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유럽, 헝가리 쪽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많은 개선된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2차전지 수명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만큼 2차전지 활용도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최근 이제 이 부분도 좀 극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전방 산업뿐만 아니라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동박시장 초과학 수요가 좀 발생되는 부분하고 프리미엄 리튬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제 프리미엄 리튬 부분은 2차전지에 수명 연장과 관련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소재 기업들도 덩달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앞으로 레벨업 구간에 들어간 2차 진입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섹터 좀 지켜볼 만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전방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특히 삼성 SDI와 LG화학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전체적으로 유럽 쪽과 중국 쪽에 관련되어 있는 공장과 여기서 수율이 올라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봐야 돼.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세대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4분기 실적에 다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악재를 다 틀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 때 이후에 오히려 더 주가가 탄력성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할 수 있고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어쩌면 전명 산업보다 더 크게 좀 뛸 수 있는데 결국 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탑 10 안에 중국 관련된 2차전지 기업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재 관련된 기업 쪽에서 더 큰 주가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박시장 초과 수요와 관련되어 있는 일질 머티리얼즈와 함께 프리미엄 리튬, 그러니까 2차전지의 수명 연장과 관련되어 있는 첨보 이런 정도의 기업에 좀 주목해서 보신다면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도 좋은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